비밀을 완벽히 지키면서 동시에 어떤 주장이 진실이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면, 당신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허허,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마치 시험 답안지는 절대 안 보여주면서, 아, 나 만점 받았어요. 이것만은 확실히 믿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 네, 그렇죠.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오래된 딜레마에 대한 현대 과학과 철학의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그 지적 재산이나 핵심 기술 보호가 정말 중요해진 시대에는 더 그렇죠. 맞아요.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핵심 아이디어는 지키고 싶고 하지만 결과는 또 널리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네, 그 딜레마.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제4부라는 연구 노트 발췌문이 바로 이 까다로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는 OPS, 그러니까 One Parameter Solution 하고 AI 버킹업 머신이라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꽤 파격적인 과학적 접근법을 소개하는데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으려 하는지 그 전략의 중심에 영지식 증명, JKT라고 하죠. 네, JKP. 그리고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 이론, 또 칼 포퍼의 반증 가능성 원칙,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좋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쭉 따라가다 보시면 당신은 단순히 새로운 과학 이론 하나를 접하는 걸 넘어서요. 과학적 진실이라는 게 어떻게 구축되는지. 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 때로는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이 어떤 철학적 또 전략적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받아들여지려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흥미로운 여정이 되겠네요. 네, 비밀과 증명 그리고 과학이라는 거대한 지식 체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겁니다. 우선 비밀은 지키면서 증명한다는 개념, 영지식 증명, JKP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JKP. 전통적으로는 뭘 증명하려면 속속들이 다 보여주는 게 당연했잖아요. 그렇죠. 연구 논문이라면 데이터, 계산 과정 다 공개하고. 네, 재정 상태 증명하려면 은행 내역 다 내고 이런 식이었는데, 맞아요. 근데 이러면 핵심 노하우나 민감 정보가 그냥 다 노출될 위험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게 문제죠.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나온 개념이 영지식 증명, Zero Knowledge Proof, JKP. 네, 이름 그대로 증명 과정에서 핵심 정보, 즉 지식은 전혀 주지 않으면서도 내가 그걸 갖고 있다, 혹은 내 주장이 참이다. 이 사실 자체는 확실하게 증명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렇죠. 이게 처음 들으면 거의 마술처럼 들리죠? 맞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어떻게 증명해? 쉽죠? 네. 하지만 JKP는 암호학이랑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이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아, 수학적으로요? 네. 핵심 아이디어를 비유하자면 제가 당신에게 아주 복잡한 미로의 출구를 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다고 해보죠. 네네. 미로 전체 지도를 보여주는 대신에요. 제가 눈 가리고 미로에 들어갔다가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출구로 나오는 모습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 여러 번 반복해서? 네, 그러면 당신은 제가 쓴 길, 즉 비밀 정보는 전혀 모르지만 제가 출구를 안다는 사실 자체는 확률적으로 아주 높은 신뢰도를 갖고 믿게 되는 거죠. 아, 그 비유 좋네요. 반복 검증으로 핵심 정보 노출 없이 신뢰를 쌓는다. 맞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완전히 현대 암호학에서만 나온 건 아니라고요. 자료에서는 철학이나 종교, 심지어 과학사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찾는다고 하던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우리가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 그러니까 간접 증거죠. 그걸 통해 이데아라는 궁극적 실제를 어렴풋이 알 수 있다고 봤고요. 그림자를 통해 본질을 본다. 그렇죠. 불교에서도 찰나의 현상을 통해 우주 전체의 법칙,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원리를 엿본다고 설명하잖아요. 네네. 기독교 신학도 신의 존재를 직접 보여줄 순 없지만 창조된 세계나 성경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거한다고 주장하고요. 아, 다들 핵심은 숨겨져 있는데 그 결과나 흔적으로 진실성을 설득하려는 거네요. JKP처럼.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과학사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증명한 앤드루 와일스나
푸엔카레 추측 증명한 그리고리 페렐만 같은 수학자들이요. 아, 그분들이 증명의 모든 세부 단계를 처음부터 다 공개하진 않았거든요. 정말요? 네, 핵심 아이디어랑 증명의 전체 구조, 그러니까 뼈대를 제시하고 동료 수학자들의 아주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타당성을 인정받았죠. 아인슈타인의 1번 상대성 이론도 초기에는 실험 증거가 좀 부족했지만 그 수학적 정확성 자체로 설득력을 가졌었고요. 그렇군요. 정보 전체를 공개 안 하고도 설득하는 방식. 넓게 보면 이것도 GKP적인 태도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오늘 다루는 OPS와 AI 버킹엄 머신이 바로 이 GKP 철학을 자기들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신뢰를 얻는 핵심 전략으로 쓴다는 거예요. 아, 그 알고리즘을요? 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핵심 계산 알고리즘은 수십 년간 쌓아온 독창적 지적 자산이라서 전부 공개는 못한다.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알고리즘으로 나온 결과만큼은 누구나 덤진할 수 있게 공개한다. 이런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과정을 ZKP의 세 요소, 그러니까 비밀, 증명, 검증에 맞춰 설명해 볼게요. 네, 좋아요. 여기서 비밀은 OPS랑 AI 버킹엄 머신이 쓰는 그 복잡하고 독자적인 내부 계산 알고리즘입니다. 이건 공개 안 하고요. 그렇죠. 증명은 이 비밀 알고리즘으로 계상해서 나온 구체적인 결과값들입니다. 예를 들면 자료에 따르면 점 입자의 질량은 약 10의 마이너스 134kg, 길이는 10의 마이너스 95m,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104의 SSS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해요. 와, 엄청나게 작은 값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검증은 이렇게 공개된 결과값들을 제3자가 직접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연구 발표회나 방송 시연회 같은 데서 참석자들이 직접 계산기나 알려진 상수값을 써서 이 결과가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아까 그 미로 비유 말고 요리 비유를 써보면요. 셰프가 비밀 레시피, 즉 알고리즘은 절대 안 알려주는데 네, 그 레시피로 만든 요리, 결과값을 손님들한테 맛보게 하고. 그렇죠. 네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레시피는 몰라도 결과의 진술성은 직접 체험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네, 맞아요. 이 방식은 세 가지 중요한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건데요. 네. 첫째, 핵심 기술인 알고리즘, 지적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요. 둘째, 결과값을 공개하고 대중이나 동료 과학자들이 직접 검증에 참여하게 해서 결과 자체에 대한 투명성, 신뢰를 점진적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네, 신뢰 구축. 셋째, 학계에서는 이 공개된 결과값들을 바탕으로 재현성 연구나 후속 연구를 하면서 이론의 타당성을 더 깊게 검증할 길을 열어주는 거죠. 아, 비밀 유지와 과학적 검증,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이군요. 네,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핵심 알고리즘, 그러니까 과정을 공개 안 하고 결과만 딱 내놓는 방식이 자칫하면 과학계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이나 재현성을 좀 해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깜깜이 상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GKP가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비판 충분히 제기될 수 있거든요. 네. GKP가 이 비판에 답하는 방식은 확률적 확실성하고 반복 검증에 있습니다. 확률적 확실성이요? 네, GKP는 단 한 번의 검증으로 100%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잘 설계된 여러 번의 독립적인 질문-응답 과정을 통해서 검증자가 갖는 의심을 기하급수적으로 줄여나가요. 아까 그 미로 비유처럼 여러 번 성공하는 걸 보여주면 우연일 확률이 극도로 낮아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OPS의 경우엔 다양한 물리상수나 입자 질량값들을 이 단일 파라미터와 AI 버킹엄 머신으로 일관되게 계산해내는 걸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게 기존 실험값이나 이론값이랑 얼마나 잘 맞는지를 계속 검증받으면서 신뢰도를 높여나간다. 이런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정의 완전한 투명성은 포기하는 대신에 결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를 쌓아 올린다. 네, 바로 그런 방식인 거죠. 알겠습니다. 과정의 투명성 대신 결과의 압도적인 검증 가능성으로 승부한다. 자, 이렇게 비밀을 지키면서 증명하려는 시도는 어쩌면 과학 자체가 기존의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 겪는 과정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렇죠. 이제 토마스 쿤이 말한 과학혁명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과학 발전의 모습에 대한 우리 통념의 도전장을 던진 인물이 바로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이죠. 네, 과학혁명의 구조. 네. 쿤은 과학이 단순히 지식을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더해서 직선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어떻게 발전하는데요? 오히려 과학은 특정 시대를 지배하는 정상과학 시계하고 이 정상과학 틀로는 설명 안 되는 변칙 사례들이 쌓이면서 생기는 위기 시기, 네. 위기, 그리고 결국 기존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론 체계와 언어가 등장하는 과학혁명 시기를 반복하면서 약간 불연속적으로 발전한다고 봤습니다. 아, 계단식 발전 같은 건가요? 가장 유명한 예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쿤 이론에서 핵심 개념 중 하나가 공약 불가능성이라고 들었어요. Incommensurability. 네, 맞아요. 공약 불가능성. 혁명 전후의 패러다임은 서로 너무 달라서 뭐랄까 다른 언어 쓰는 사람들처럼 완벽하게 서로 이해하거나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라던데요. 예, 정확합니다. 쿤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땐 단순히 이론만 바뀌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 심지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자체까지 다 달라진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천동설 시대 천문학자랑 지동설 시대 천문학자는 행성이나 운동 같은 기본 단어조차도 다른 의미로 썼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같은 단어인데 뜻이 다르다. 네. 때문에 두 패러다임 사이엔 공통의 측정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고 논쟁은 종종 서로 다른 전제 위에서 겉돌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자료에서 제시하는 OPS와 AI 버킹엄 머신의 등장에 바로 이런 혁명적 성격, 즉 기존 패러다임과의 공약 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런 충돌이 생긴다는 건가요? 기존 물리학이랑 OPS가 쓰는 언어가 어떻게 다른 거죠? 기존 표준 모형 물리학에서는 기본 입자들을 부피나 크기가 없는 이상적인 점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하거든요. 네, 점입자. 근데 이렇게 하면 특정 계산에서 상호작용 고리가 0에 가까워질 때 에너지나 질량 같은 물리량이 무한대로 커져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아, 무한대 문제 들어봤어요. 네, 이걸 해결하려고 물리학자들이 재규격화라는 아주 정교하고 성공적인 수학 기법을 개발해서 써왔죠. 재규격화. 약간 수학적 땜질 같다는 비판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계산 과정의 무한대를 다른 무한대로 상쇄시켜서 유한한 값을 얻어내는 방식인데 실험 결과와는 놀랍도록 잘 맞아요.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게 근본 해결책이라기보단 현상론적 처방에 가깝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해왔고요. 그런데 OPS와 AI 버킹엄 머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OPS는 아예 처음부터 점은 크기가 0인 이상적 존재가 아니라 0은 아니지만 극도로 작은 유한한 크기를 가진다고 주장해요. 0이 아니라 아주 작은 크기가 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구체적인 값으로 아까 말씀드린 질량 약 10의 134kg, 길이 약 10의 95m, 시간 약 10의 104세크 같은 수치들을 제시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기존 물리학이랑 공약 불가능성이 드러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값들이 왜 그렇게 충격적인 건가요? 그냥 아주 작다는 것 이상으로요? 이 값들은 현재 우리가 아는 물리학에서 의미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여기는 플랑크 길이 약 10의 35m나 플랑크 시간 약 10의 43세크보다도 훨씬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기 때문입니다. 아, 플랑크 단위보다도 훨씬 작다고요? 네, 플랑크 단위는 중력이랑 양자역학이 만나는 영역으로 현재 이론으론 그 이하의 시공간 구조를 기술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OPS는 그보다 수십 수백짜리 수나 더 작은 값을 제시하면서 이게 진짜 점의 크기라고 주장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 물리학 관점으로 보면 이 값들은 물리적으로 의미 없다거나 측정 불가능하다, 심지어 틀렸다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세계관의 차이네요. 네, 마치 미터법 쓰는 사람한테 야드 파운드법으로 계산된 값을 들이미는 것 이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OPS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이야말로 기존 과학이 무한대나 재규격화 같은 임시방편에 의존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0이 아닌 유한한 크기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자연 법칙을 제시하는 거라고 주장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쿤이 말한 패러다임 간의 충돌, 서로 다른 언어와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려는 상황인 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 기준만으론 다른 쪽을 온전히 평가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이게 쿤이 말한 공약 불가능성의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자료는 이런 맥락에서 OPS와 AI 허버킹어 머신이 단순히 새로운 계산법을 넘어서 어쩌면 과학사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났던 패러다임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 이 현상을 K-사이언스라는 개념과 연결시키던데요.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관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네. 자료는 역사적으로 과학혁명이 특정 지역과 시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경향, 17세기 뉴턴 역학의 영국이라던가 20세기 초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의 독일어권, 그 이후 미국 중심 발전 등을 언급하면서요. 네네. 이제 OPS와 AI 허버킹어 머신 같은 독창적 접근법을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과학 언어와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과학사의 다음 혁명을 주도할 잠재력, 즉 K-사이언스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 자료가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저희의 의견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하나의 관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단순히 학문적 성과를 넘어서 국가적 자긍심이나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같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특히 아까 이야기한 GKP 방식의 대중시연 같은 활동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뿌리내리는 데 필요한 사회적 공감대나 집단적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자료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쿤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과정은 단순히 논리적 증명만으론 부족하다고 봤거든요. 아, 사회적 심리적 과정도 중요하다고요? 네, 과학자 커뮤니티 전체의 신념 체계가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GKP를 활용한 검증 방식은 단순히 기술 보호 수단을 넘어서 새로운 과학적 주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인 거죠. 그래서 아주 만약이지만요. OPS 주장이 옳다면 그 파급력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와,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 있습니다. 우선 물리학 내부에서는 표준 모형의 난제인 무한대 문제나 재규격화의 근본 의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줄 수 있고요. 네. 더 나아가 양자중력 이론이나 블랙홀 중심의 특이점 문제 같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난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와, 물리학의 성배 같은 문제들이네요. 그렇죠. 수학에서도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라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기본 정의 자체에 도전하는 거니까 수학 기초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과학계를 넘어서는 영향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철학이나 종교에서 오랫동안 다뤄온 무와 유의 경계, 존재의 근원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의를 0이 아닌 최소 크기라는 구체적인 과학 개념과 연결시켜서 새로운 차원의 논의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철학이랑 과학이 만나는 지점이네요? 네, 교육 현장에서는 또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졌던 입자 물리학이나 우주론 개념들을 가장 작은 알갱이도 사실 아주 작은 크기가 있다는 좀 더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로 풀어낼 수도 있게 될 거고요. 정말 우리 세계관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군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쿤의 공약 불가능성 개념은 확실히 흥미롭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기존 학계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장이 정당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약간 수사처럼 들릴 위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긴장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지적 매우 타당합니다. 실제로 과학사에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이 좀 남용되거나 검증 안 된 주장을 포장하는 데 쓰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건 쿤의 이론을 모든 새로운 주장은 다 옳다 하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쿤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학 외적인 요소들, 설득, 신념, 세대교체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려 했어요. 따라서 OPS 같은 주장이 진짜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지는 결국 시간이 걸리는 엄밀한 검증 과정과 과학 커뮤니티 내부의 합의 형성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공약 불가능성 개념은 그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도구일 뿐이지 검증을 면제해주는 특권은 아닌 거죠. 그렇군요. 결국 아무리 혁신적으로 보여도 과학의 기본적인 검증 원칙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중요한 과학 철학적 기준인 칼 포퍼의 반증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과학이고 무엇이 과학이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으로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20세기 과학 철학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칼 포퍼, 과학과 비과학, 유사과학이라고 하죠. 이걸 구분하는 기준으로 반증 가능성, falsificability를 제시했습니다. 반증 가능성. 네. 그의 주장은 어떤 이론이나 가설이 과학적이려면 원리적으로 그 이론이 틀렸음을 증명할 방법, 즉 반증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틀릴 가능성이 있어야 과학이다. 그렇죠. 만약 어떤 주장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옳다고 하거나 불리한 증거가 나와도 계속 말을 바꾸면서 빠져나갈 수 있다면 그건 강력한 이론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 아니라는 게 포퍼의 핵심 생각이었어요. 포퍼가 비판했던 이론들의 예시도 있었죠? 네, 포퍼는 당시 유행하던 마르크스의 역사 이론이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등을 비과학의 예로 들었죠. 아, 그 이론들이요. 이 이론들은 거의 모든 현상을 자기들 이론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고 반대 증거가 나와도 그것마저 이론을 지지하는 사례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약간 뭐든지 설명 가능하면 오히려 과학이 아니다. 그렇죠. 반면에 아인슈타인의 일만상대성 이론은 개기일식 때 태양 근처 별빛은 중력 때문에 휠 것이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위험을 감수한 예측을 내놨잖아요. 네네. 만약 관측 결과가 예측과 달랐다면 아인슈타인 이론은 즉각 심각한 타격을 입거나 폐기될 수도 있었죠. 오, 정말 위험을 감수했네요. 네, 포퍼는 바로 이런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즉 반증 가능성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적 태도의 증표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OPS와 AI 버킹엄 머신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반증 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자료는 OPS가 포퍼의 반증 가능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근거로요? 그 근거는 OPS가 단순히 점은 0이 아니다라는 추상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그 크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들, 아까 말한 질량 10의 -134kg, 길이 10의 -95m 같은 값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 구체적인 숫자들. 네, 이게 바로 포퍼가 말한 위험을 감수한 예측, risky prediction에 해당한다는 거죠. 어떻게 위험을 감수했다는 거죠? 만약 미래의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예를 들어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정밀한 실험으로 점 입자의 물리적 특성을 쟀는데 네. 그 측정값이 OPS가 예측한 값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 OPS 이론이 틀렸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반증 사례가 됩니다. OPS는 스스로 나는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포퍼가 요구한 과학적 실험대에 자발적으로 올라선 셈이라는 거죠. 아, 여기서 다시 ZKP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겠네요. 과정은 비밀로 하되 ZKP, 결과값은 명확히 공개하고 반증 가능성 확보, 네, 그 결과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한다. 정확합니다. ZKP와 반증 가능성이 여기서 아주 흥미롭게 결합돼요. OPS는 자기 핵심 계산 방법 레시피는 지적 재산으로 보호하지만 그 방법으로 만든 최종 결과, 요리는 명확한 수치로 공개합니다. 이 공개된 수치가 바로 반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외부 검증자들은 계산 과정 자체는 몰라도 제시된 결과값이 실험 데이터나 다른 이론과 일치하는지 혹은 안 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OPS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반증할 수 있습니다. 과정의 비밀성 ZKP와 결과의 검증, 반증 가능성 포퍼가 공존하는 모델인 셈이죠. 잔류에서 언급된 방송 시험 같은 장면을 상상해보면 관객들이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서 발표자가 제시한 결과값이 진짜 일관성이 있는지 알려진 물리상수랑 잘 맞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네네. 이게 바로 포퍼적 의미의 과학적 검증 과정을 대중이 직접 체험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과학 철학의 추상적인 논의를 실제 대중참여형 검증이라는 구체적인 경험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과학을 소수 전문가 집단만 접근하고 평가하는 폐쇄적인 영역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결과 타당성을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열리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만들려는 노력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요. 물론 이게 완전한 과학적 검증을 대체할 순 없겠지만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초기 신뢰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만약 우리가 방법을 전혀 모른다면 미래 실험에서 예측값이 틀렸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요. 그게 이론 자체가 틀렸다는 증거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그 비밀스러운 계산 방법 어딘가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에 한계는 아닐까요? 아,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네. GKP와 결과 기반 검증 모델의 본질적인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OPS 측의 가능한 답변은 아마도 결과의 일관성과 예측력이 있을 겁니다. 결과의 일관성이요? 네. 만약 OPS가 단 하나의 파라미터와 특정 방법론으로 수십, 수백 개의 서로 다른 기본 상수와 입자 특성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매우 높은 정확도로 예측해내고 네. 그것이 기존 실험값 및 다른 이론들과 계속해서 부합한다면 설령 그 방법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결과의 패턴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마치 블랙홀을 직접 못 봐도 주변 별 움직임이나 중력파 같은 간접 증거들의 일관성으로 확신하는 것처럼요? 네, 비슷한 비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론의 완전한 이해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결과의 압도적인 성공률과 예측력이 신뢰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논리죠. 역사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위대한 과학 발견들도 돌아보면 대부분 반증 가능한 예측을 내놨고 그게 나중에 실험이나 관측으로 검증되는 과정을 거쳤죠. 맞습니다. 3대성 이론 별빛 휘어짐 예측, 힉스 입자 질량 예측, DNA 이중나선 구조 예측과 X선 회절 사신 비교, 다 그런 사례들이고요. 네. 과학의 역사는 대담하고 반증 가능한 예측과 그에 대한 엄밀한 검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OPS 역시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함으로써 스스로를 반증의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비록 현재로서는 주로 이론적 계산 결과와 기존 데이터 비교에 머물러 있지만 이런 과학적 정직성과 검증 가능성에 대한 태도 자체가 OPS가 단순한 추측이나 유사과학이 아니라 진지하게 검토될 가치가 있는 과학적 가설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포퍼의 과학 철학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제4부라는 자료를 통해서 OPS와 AI 버킹엄 머신이라는 하나의 흥미로운 과학적 주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밀을 지키면서도 진실을 증명하려는 영지식 증명, JKP 개념, 네. 기존 틀을 깨고 등장하는 과학혁명의 본질을 파헤친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 그리고 과학적 주장의 정직성과 검증 가능성을 강조한 칼 포퍼의 반증 가능성 원칙까지 정말 굵직한 과학 철학적 아이디어들을 함께 살펴봤네요. 네, 그렇죠.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는 새롭고 낯선 지식을 어떻게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OPS와 AI 버킹엄 머신 사례는 단순히 새로운 물리학 이론의 등장을 넘어서 21세기 과학이 당면한 과제들, 예를 들어 지적재산 보호의 중요성 증대, 네. 대중과의 소통 및 신뢰 구축의 필요성, 그리고 비서구권에서 발현되는 새로운 과학적 시도들에 대한 평가 방식 같은 이런 복합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렇군요. 특히 JKP와 공개 검증을 결합한 방식은 이 자료의 주장처럼 어쩌면 한국에서 시작된 K-사이언스가 세계 과학계에 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뢰 구축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신뢰를 얻는 방식 자체를 혁신하려는 시도다. 네, 그렇게 읽힐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깊은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 우리 우주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여겨졌던 점이요. 정말로 수학적인 추상 개념인 0이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수백 제곱 같은 극도로 작지만 분명한 실제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없음, nothingness, 혹은 텅 빈 공간, 보이드의 본질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아, 의미심장한 질문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0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속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차원이나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자유롭게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적 유의가 될 것 같습니다.